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1월 24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광주시는 25개 도시공원의 부지 매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수도 검침원들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건 외주화로 인한 인력 감축 때문입니다. 직접 고용직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인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첨단물류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광주시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조성해야 하는 도시공원은 사업자 변경으로 논란이 된 중앙공원 말고도 24곳이나 더 있습니다. 모두 일몰제가 적용되는 내년 6월 안에 일을 마쳐야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지는 광주에서 모두 10곳으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총 15,000여 세대에 달합니다. 한정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송암공원과 우남산공원, 중해공원의 최소 3곳은 학생 배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반경 1.5km 이내에 초등학교가 우선 확보돼야 하는데 주변의 학교가 포화 상태여서 학생 배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지나 예산 확보 문제로 학교 증축이나 신설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세 군데 다 이미 박준수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입니다. 된 학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증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광주시가 교육청과의 협의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광주시는 설 이후에나 시교육청과 TF를 꾸려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1단계는 다음 달 초까지, 2단계는 4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겁니다. 1년가량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건설사와의 협상도 시간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추가 요구를 하거나 일정을 지연시킬 경우 더 급해지는 건 광주시입니다. 내년 6월까지로 시한은 정해져 있는 반면 광주시가 쓸 카드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사가 협상 우위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금호산업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환경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 추진이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공모자가 없었던 송정공원은 이달 말에 재공고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나타날진 의문입니다. 송정공원이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항과 가까워 고도 제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진입도로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당초 사업 부지로 정대경 광주시 공원녹지 제한된 과장입니다. 그 위치가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광주시는 공원 내 사업 부지를 수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사업자 모집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모두 25곳입니다.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제외한 15곳은 광주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2022년까지 시비 1,629억 원을 투입해 연차별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나 광주형 일자리 등 돈 쓸 데가 많은 광주시가 관련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입니다. 해당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일몰제 시한을 넘긴다면 공원의 난개발을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 환경단체들이 광주시의 상업지역 내 고층 아파트 관련 조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광주환경연합 등은 광주시가 상업지역 고층 아파트 난립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고도 최근 건설업계 반발을 수용해서 내용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개정안에서 고층 아파트 난립을 막는 핵심 내용이 삭제돼 조례 개정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라며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어제 수도 검침원들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렇게 일이 늘어난 건 외주화로 인한 인력 감축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직접 고용되기는 했지만 늘어난 인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남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째 수도 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서럽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코뼈와 이빨이 부러졌는데도 수도 검침에 나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원에게 부탁을 하려 해도 일이 워낙 고돼 부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수도 검침원 A씨입니다.
근데 이제 제 일을 제가 안 하면은 다른 누군가 동료가 더 힘들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 검침을 하다 보면 도둑으로 오인받거나 개에게 물리는 일도 있지만 그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건 할당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침원들이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렇게 무거운 철판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침원들의 일이 원래부터 이렇게 많았던 건 아닙니다. 20년 전 수도 검침원의 한 달 할당량은 1,500가구로 지금의 절반가량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 여파로 지난 2000년부터 업무가 외주화되면서 인력이 감축돼 할당량이 한때 2,800가구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신분은 안정화됐다지만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많이 걸을 때가 수도 검침원 빚입니다. 3만 번 보통이지. 6만 번까지도 내가 체크가 될 때가 있더라고. 하루 200에서 300가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동거리가 20km를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지 정맥류와 족저 근막염 등과 같은 질병을 늘 끼고 살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문길주 광주시 근로자 건강센터 전혀 관계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실태 조사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침원들의 노동 강도가 살인적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업무 진단을 통해 필요하면 인력 충원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광주교도소 부지를 첨단물류 및 이커머스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광주시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교도소 부지를 민주인권 기념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광주시는 어제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계획은 광주시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기존 계획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광주교도소 부지를 민주인권 기념파크로 조성하는 동시에 첨단물류와 이커머스 창업 공간으로 병행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5.18 폄훼 이력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들의 추천 명단을 국회에 최종 제출해 청와대가 인사검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추천위원 명단을 취합해 각 당이 추천한 인물들이 5.18 특별법에 서정한 자격에 맞는지와 국가공무원이 되기에 결격 사유는 없는지 등을 검증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검증 절차가 끝나면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하고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 중인 소울 3세대 자동차가 본격 출시됐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서울에서 소울 부스터 출시 기념행사를 갖고 국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울 3세대 자동차는 가솔린과 전기차 두 모델로 출시됐고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돼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로도 수출됩니다. 소울 부스터는 6년 만에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신차 모델이고 연간 20만 대까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광주박물관이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광주박물관은 40여 년 전 신안 해저에서 발굴된 도자기 17,000여 점이 중앙박물관에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아시아 도자문화 아카이브관을 만들고 도자 전시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평년기온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장성, 곡성이 영하 6도로 가장 낮고 영광 영하 5도, 광주 영하 4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광주지만 현재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목포 근대역사문화 거리를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건물 일부를 손혜원 의원이 투기 목적으로 현재 구매했다라는 그런 의혹으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연일 공방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직접 관련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목포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목포 만호동 서장권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광주 이 화정동에 있는 벤츠 서비스센터 앞에서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이 벤츠 차에서 이것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운전자와 센터 간의 갈등이 생긴 건데요. 법적 공방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차량 차주분을 연결을 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벤츠 측의 입장도 들어볼 생각이었는데요. 벤츠 측은 일단 입장을 방송을 통해서 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저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발표가 임박을 했는데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지금 발표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타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원천적으로 면제하는 이런 방식에 때문에 빚어진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남발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타 면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현수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배달 라이더와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까요? 먼저 라이더분들은 출발하기 전 안전모를 꼭 씁니다. 반드시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켜주세요. 다음, 운전자분들도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앞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안전거리를 더욱 신경 써주세요. 또 차를 타고 내릴 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함께 지켜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안전. 교통문화 캠페인 도미노피자와 MBC가 함께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노트북만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 임대, 회의실 대관의 신개념 더워크 공유 오피스. 보증금 관리비 없이 월 최저 25만 원으로 회의실 카페를 누리는 풀옵션 사무공간 더워크 공유 오피스. 상무지구 우리은행 뒤편. 문의 1800-8062.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오늘은 하늘도 대기도 맑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쌀쌀하고 건조합니다. 출근길 공기가 차가운데요.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시작해서 한낮의 기온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소보다 대기가 건조합니다. 오후에는 습도가 15%까지 내려가니까요. 건강과 화재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만 아니라면 오늘 바깥 활동하기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종일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할 전망이고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알려드립니다. 필문대로 산수 오거리에서 지산 사거리 방향으로 지체와 서행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암대로 신안교에서 전남대 입구 사거리로 차간거리 좁게 이동 중이고 설중로 용주농협 3거리에서 신안교 방향으로 신호대기 2번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옆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5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에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손혜원 의원은 이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어제 목포 구도심 폐공장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이 목포의 만호동 그리고 유달동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해서 혹시나 도심 재생 사업이 좌초될까 우려의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목포 만호동 서장권 주민자치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지금 시끄럽게도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동네 만호동 그다음에 유달동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동네입니까? 저희는 이제 만호동입니다. 네. 그러면 이 만호동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시는 동네는 만호동인데 이 만호동과 유달동이라는 동네가 갖고 있는 가치 어떤 동네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만호동은 예전에는 아마 목포에서 네. 제일 컸던 동네죠. 네, 컸던 동네고 목포가 아무래도 이제 그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는 네. 이쪽 만호동이 그 해산물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바다 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 성구정 쪽 네. 그런 쪽이 발달이 돼가지고 네. 목포의 그 영업 상업권이 네. 다 이 동네에 다 치우쳐 있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릴 때 그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은 목포의 그 일제시대 때 전기가 없을 때 가로등 있는 가스 가로등 있는 거리가 이 만호동 거리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 만호동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큰 번화된 그런 동네였었죠. 네. 즉 개항 당시 그리고 또 이 근대의 중심 목포 이 좀 항구로서의 목포가 발전한 시작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번화한 동네가 이 만호동 거리네요. 그렇죠. 네. 현재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좀 말씀드리기도 힘드는데. 네. 저희는 이제 40년 전만 해도. 네. 정말 대단했죠. 네. 대단했는데, 이제 지금은 아마 상가가 네. 한 집 건너 아마 한 서너 가구가 더 비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집주인이 아니면은 네. 감히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동네죠. 네. 왜냐면 그 당시 워낙 집값이 비쌌으니까 예전에는. 비싸고 또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죠. 지금은 많이 그러면 네. 쇠락한 동네 지금 뭐 4가구 중에 3가구 정도는 빈집이 있는 그런 동네가 돼버린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들은 이제 여기는 이제 뭐 구도심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도심이 아니라 네. 언도심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원래의 도시. 예. 옛날 흘러가버린 도시가 아니라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 목포가 시작됐던 도시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저희는 언도심. 네. 예. 위원장님은 이 만호동에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머니가 지금 여기도 시집으로 와서 네. 제가 태어났고 네. 또 제가 젊었을 때 그 학교와 군생활 빼고 나면 한평생 쭉 여기서 살았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경례호 우대를 받을 나이가 벌써 돼버렸으니까 네네. 생각보다 꽤 오래 산 거죠. 거의 한평생 태어나서 여기서 그러죠. 지금 평생을 살아오신 곳인데 예. 지금 이 만호동 이 지역이 지금 뭐 전국적 논란의 중심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네네. 그러죠. 그런 그 뭐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또 연일 뭐 이 자유한국당 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계속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제 그제 네.
그분들 두 분 다 또 왔다 가셨어요. 네. 근데 제가 두 분을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네.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손혜원 의원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보좌관께서도 뭐 연락도 왔었고, 네. 뭐 기자회견 자리에 좀 참석도 해주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었어요. 네. 있었는데, 제가 좀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동 발전을 위한 것이었지, 네. 그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은 싫더라고요. 네. 또 그래서 또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 동민들 입장은 저희 동을 발전을 위한 것이지, 네. 뭐 그분들 정치적인 것을 전혀 떠나고 싶어요. 네. 그런 심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 정치적인 논란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그다음에 또 재개발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딱 그 마음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이 당초 작년이었죠. 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이 됐을 때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위원장님? 지역 주민 반응은 대단했죠. 네. 이제 우리도 이제 잘 삿대가 됐는가 보다. 예전에 그 번영했던 네. 우리 동네도 이제 아마 되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다들 꿈에 부풀었었죠. 네. 또 그렇게 또 돼야 되겠고요. 네. 이렇게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많이들 이제 좋은 생각들을 가졌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셨겠네요. 그럼요. 네. 또 저희가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손혜원 의원이 뭐 20채가 넘는 집에 대해서 여기에 투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핵심은 이 투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일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 만호동 지역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글쎄요. 한 가지 예만 제가 들어볼게요. 네. 여기 온도시면 학원이 없어요. 네. 우리 마을은 그 미술학원이나 피아노학원, 공부하는 학원 있잖아요. 네. 이 학원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 정착해서 살 일이 없잖아요. 네. 여기서 학원을 가려면은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신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곳에 누가 땅을 사고 그 집을 사겠어요. 네. 아마 저 같아도 안 살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손혜원 의원께서 뭐 20채 정도 그 매입해서 이렇게 뭐 30채 정도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 알고는 있었어요. 네.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3채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당혹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저희는 웬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2017년부터 이런 그 구매들이 일어나고 그랬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알고는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손혜원 의원의 그런 이 구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역민들이 또 이야기도 나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2017년 6월에 그분을 뵀었는데 그분이 뵐 때 이런 이야기 꼭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티타임을 간담회를 가져서 동네 분들하고 여기에 사신 분들은 절대 집을 팔지 마십시오. 막 좋아질 겁니다. 네. 혹시 옆집이 비어 있으면은 외집 사람들 사기 전에 그 집 사십시오. 네. 틀림없이 집 좋아지겠습니다. 네.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다시 제가 목포와 살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엄청 정말 좋게 받아들였고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드리면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엊그제 제가 그 성명서 발표한 이후에 동네 어르신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손혜원 같은 분이 한 10명이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저께선 그러셨어요? 네. 결국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위법성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밝혀져야 되지만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는 지역에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는 지역민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일단 불을 지핀 것은 그것은 틀림없는 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좀 논란들이 또 있는 게 지역 국회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세게 좀 이어가지고 붙었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계속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또 이런 지역에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이 목포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서로 논쟁이 붙은 모습들을 보면서 지역민들의 한 분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편하죠. 어차피 박 대표님도 목포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그죠? 어차피 그분도 목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애쓰신 분인데, 서로께 정치화가 돼가지고 싸우고 있다면은, 우리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쓰럽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아무튼 그 두 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치 쟁점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역민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돼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그 가졌던 그 계획,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뭐라고 할까요? 뭐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네. 근대 역사 문화유산 그런 계획들이 네. 차질 없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괜히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미뤄진다면은 네. 우리 주민들이 아마 그런 일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1,100억 정도 1,000억 이상의 예산이 국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제대로 좀 자리매김하고 그 재생이 이루어진다면 큰 1,100억 이상의 투입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 돈은 마중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나 큰 대기업이나 그룹들이 그 목포에 그 관심을 갖고 네. 투자하면은 정말 더 좋은 목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 만호동 서장권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유독 이 차량 화재 가지고 우리 사회가 시끄러웠는데요. 달리는 불자동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에서 불이 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특히 이 BMW 자동차의 디젤 자동차의 이 차량 화재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고요.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에서도 이 벤츠 차량이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도 사고지만 또 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센터 측과 그다음에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사이에서 갈등 그리고 마찰도 좀 일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인 시위가 이 벤츠 이 서비스 센터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시위하고 있는 이 차주 직접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 서용선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시죠? 네네네. 네, 지금 벤츠 서비스 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 시위 며칠째십니까? 지금 1월 16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8일째입니다. 네, 1인 시위하게 된 계기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죠? 해당 서비스 센터에서 그 벤츠 신성자동차 화정 서비스 센터 앞에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차량을 놓고 지금 1인 시위를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네. 네네. 지금 신성자동차 서비스 센터 앞에서 차량 화재가 났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화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죠? 1월 7일 날 월요일 날 통통구에서 쓰레기 봉지 태우는 매스꺼운 냄새가 나가지고 네. 제가 이제 센터에 입고를 했어요. 네. 근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네. 1월 8일 그 다음 날인 3시 30분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3시 30분, 네. 네네. 그래서 제가 화재가 날 것 같다고 거기 정비사한테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어요. 네. 근데 센터 직원분이 차량 운행에는 문제가 없고 디젤 미연을 막아주는 필터만 교체하게 되면 된다고 하여 네. 차량을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네. 차량을 출고하고 나서 도로로 10분 주행 도로 주행 중에 농선 교차로 쪽으로 이동 중에 네. 저희가 이제 압률이 대시보드에서 연기가 더 많이 나기 시작하고 연기가 나더니 파란색 불꽃이 올라와서 네. 전면 유리가 깨지고 네. 그다음에 발판 밑으로 그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차량에서 냄새가 나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뭐 하루가 지난 이후에 연락이 없어 직접 방문했더니 서비스 센터에서 지금 뭐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지금 차를 다시 빼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신데요. 그 당시 그러면은 조치를 받고 차를 빼는 과정이셨나요? 아니면 어떠한 조치 없이 차를 빼시는 입장이셨나요? 그 수리에 대한. 제가 1월 7일 날 차에 이상이 있으니까 차를 맡기라고 해서 맡겨놨고 네. 1월 8일 날은 자기가 차량의 운행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차량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제가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오시기 전에 어떤 수리를 받으신 건 아니고요.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네.
그쪽에서는 이제 제가 연기에 엄청 예민해가지고 차를 네. 운행을 못하겠다. 차를 나는 여기서 2달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맡겨놓고 가겠다 했더니 네. 자기가 이제 운행에는 문제가 없으니 차를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씀하여서 저는 차를 가지고 나온 것뿐입니다. 네, 우리 서영선 씨께서는 그럼 이 차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죠? 차는 그 서울 중고차 매매회사에서 구매했습니다. 네. 네. 중고차로 구매를 하신 거네요? 네네네. 네. 센터 측에 이런 이야기들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센터 측에서도 네네. 여러 가지 뭐 이런 어떤 매뉴얼,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1인 시위를 한 이유는요. 일단은 네. 서비스 센터가 세계적 기업 멜스 벤츠가 네. 서비스 차가 있고 하고 고객이 그 화재 위험성을 알리고 이게 요즘에도 BMW 차가 불이 나는데 네. 이게 이상이 있냐 없냐라는 거를 고객이 정비사한테 말을 했는데도 네. 그게 자기들 서비스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이게 서비스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였고 네. 이걸 조금만 시운전만 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저희한테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기했을 때 벤츠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던가요? 벤츠 측은 이제 서울 본사 그다음에 독일 본사 답변만 기다리고 일단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벤츠 측에 전화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벤츠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이 차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고 조사가 필수적이기인데 현재 네. 고객께서는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당사 서비스 센터 차량 입고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인명피해가 결부되는 화재 위험성을 정비사에 수차례 문의하였지만 네.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서비스센터를 출고해서 네. 이거는 서비스센터 과실이지 차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차량의 화재 조사를 하는 것도 현재 소방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네. 차량 화재 원인 조사에 관한 전문 인력과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네. 국가기관에서 조사할 수 없고 사고 당사자인 벤츠에서는 조사를 진행하는 사고 당사자인 이제 벤츠에서 조사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팔은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지는 않고 자기 차에 문제가 있다라고는 자기들이 답변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런 소비자 피해자 모임들이 있는데 네. 피해자 모임들에서 다 하는 말은 차의 원인 불명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이게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네. 모든 소비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벤츠 측에서 이야기하는 이 차량 입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객관적인 이런 검증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벤츠 측의 차량을 입고를 해서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런 것을 분석해 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기관이 이 차에 대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네네. 거네요. 네네네. 정말 네. 중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이 꼭 이걸 해서 원인 조사를 정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벤츠 측에서는 저희한테 뭐 공동 수사, 뭐 소방서와 자기랑 공동 합동 수사를 한다는데 저는 그걸 바라지 않고요. 네. 진짜 중립적이고 공인된 글에서 단독적으로 저는 화재 원인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네. 증거물인 차를 줄 수 없다고 저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법적 대응도 좀 하실 생각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민사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서비스 과실로 인한 민사 재판을 준비하고 있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이 벤츠 측에 우리 차주께서 그러면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서비스 운영 개선과 화재 원인 조사를 당사자인 벤츠가 아닌 중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공익적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자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저는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 차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사고들이 원인 불명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게 정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또 벤츠를 이용하고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네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영선 씨와 이야기를 나눴고요. 양쪽의 입장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벤츠 측에도 입장 표명을 현재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측은 인터뷰를 통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사랑이 벌써 취직했다며? 동신대학교 IPP형 일학습 병행제 덕분이지. 현장 실습도 하고 학비도 벌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야. 사랑이도 IPP형 일학습 병행제로 실습 나갔다가 그 회사에 취직했어. IPP형 일학습 병행제? 어느 대학교? 드림앤 스마일 동신대학교.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경영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MBA 과정 신입생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대학교 MBA 과정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062-530-1501에서 2번.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방송 중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2626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그리고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다음 주 중으로 이 국가가 사업하는 그리고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확정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간 국가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이 조기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조사를 완화하자는 그런 논의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요. 그러나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 완화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타 면제가 무엇이고요.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가 무엇이 갖춰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김현수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어떤 것이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데요. 네. 이것은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재정 운영 효율화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500억 이상의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에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이 투여가 되면 예타의 대상이 되는데요. 네. 그 대상 사업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뭐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분석 항목을 보면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이 있는데요. 이 경제성 분석이 바로 그 비용과 편익, 즉 투여된 비용 대비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대개 이것들이 이제 화폐 단위로 계량화되다 보니 네. 최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지적되고 있네요. 네. 하여간 그 국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 좀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예비 타당성 조사 큰 국가 사업들에 있어서 좀 효율성 그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인가를 미리 평가하자는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면제를 좀 확대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주장들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거죠? 예, 말씀드린 대로 예타의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 그 비용과 편익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화폐 단위로 계량화되는 항목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예타가 유리하게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철도가 집중해 있는 곳에 신규 수요가 집중하고 네. 그런 곳에 다시 지가가 상승하고 다시 수요가 발생하는 네. 좀 이런
악순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타에만 의존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좀 지역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투자된 곳이 더 발전하고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몇 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면제 대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국가가 지금 이야기 추진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면제에 대한 요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건들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그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타 면제의 범주가 있습니다. 공공의 청사라든가 교육시설, 국방사업, 또 남북교류사업, 특히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어려운 점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계량화하기도 어렵고 네네. 합의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점이 어려움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전에 없이 다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 지방 소멸이라든가 우리 조선 자동차 산업의 좀 쇠퇴, 붕괴라든가 인구가 자꾸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서 지역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프레임은 우리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그 이후로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이 고속철도망의 건설이라든가 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전에 없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들을 지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들이 지역 발전에 좀 기여를 했습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있을까요? 그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많은 논란 속에 추진이 되었던 우리 4대강 사업이라든가 뭐 F1 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건데 조금 선심성 사업,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하다 보니 좀 성과가 미흡한 사업도 있던 게 사실입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들 실패한 사업이 방금 4대강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F1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F1 사업은 지금 전남에서 영암 그 F1 경기장을 만들고 좀 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광주 그리고 이 전남에서 굉장히 크게 추진을 했었고 가장 또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들이 갖고 있는 맹점을 보여주는 게 또 F1이었네요. 예.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예타 면제가 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예타라는 게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타만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무조건 면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예타를 면제하든가 혹은 완화할 때는 그 범위, 규모, 효과에 대한 좀 이렇게 면밀한 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예타 면제하는 사업들을 정할 때 고용 효과라든가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 같은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죠. 네,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 이 사업들을 지금 발표를 하겠다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면제 사업들을 방금 지적을 해주신 그런 경우들을 포함해서 좀 더 깊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비용과 편익을 우리가 계량화할 때 그 편익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사업은 어떤 우리가 자동차하고 달리 그 정시성이라는 게 있죠. 정확한 시간에 이제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정시성. 그다음에 계획적 개발, 산업단지나 특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개별 입지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쾌적함과 편리함이 증가하는데 이런 편익들은 사실은 계량화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를 우리가 좀 규정을 하고 지역의 고용 효과, 소득 증진 효과, 또 인구 집중 효과 이런 것들을 계량화하고 가중치를 높여서 지금처럼 이런 항목들이 좀 너무 낮게 평가되는 그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가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 예타 면제 지역 대상 지역을 설정할 때 너무 인구가 소멸 인구 기반이 취약한 지역보다는 조금 잠재력이 있는 지역 거점 중심으로 좀 SOC를 집중시켜서 주변에 파급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너무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어떤 시혜성으로 예타 면제를 해주는 것은 결국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점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또 이 대기업과 연계돼서 좀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좀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다양한 소식들과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강진신문 김철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한빛 원전 정지 사태로 영광군 재정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좀 줬지 않는가 싶은데 그게 좀 수치로 나왔다면서요? 예, 그 작년 같은 경우 이제 5호기가 이제 그 부실공사 의혹이 되면서 이제 그게 중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광군에서는 이제 지방세 수익 같은 게 많이 줄었다 그래서 그 영광군에서 이제 좀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최근에 한빛 원전 지방세 과징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지방세 수입은 468억 정도고요. 2017년 말이 608억 정도 했습니다. 대비하면 한 140억 정도, 약 23%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빛 원전이 영광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당해년도 실적을 적용하는 것과 전년도 실적을 적용하는 세원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해년도 실적 적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남 도세를 포함해서 2017년에 373억에서 2018년 313억 6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주택이나 토지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약 3억 원 정도 늘었지만 특정 부동산 시설세도 소폭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말씀할 때 좀 어렵죠, 말이. 근데 쉽지는 않네요.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숫자가 많이 나와서.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광군의 이제 한빛 원전에서 주는 세금이 많다 보니까 이 한 곳에 이렇게 부실 의혹으로 해서 중지가 되면서 이 영광군에 막대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지금 한번 이런 수치가 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세원 중에서 시설세 그리고 법인 지방세가 영광군 재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야기시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매년 한 100억 원씩 넣었던 기본 지원금, 사업 지원금 등이 최대 3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영광군하고 고창군의 이런 비용이 한 86대 14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게 되고요. 이게 올해 해서 막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2020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2021년까지 정상 복귀가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주민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보성군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2018년 특별교부세 87억 원으로 전국 군 단위 1위를 차지했네요. 예,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이제 특별교부세를 87억 4,400만 원 확보해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특별교부세 배정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조건이나 용도를 붙여서 지급하는 재원이고요. 보성군은 지역 현안이나 재난 안전, 시책 분야 등에서 총 15개 사업에서 87억 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성군이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면 호우복구비 35억, 평촌 조수지 개보수 5억, 다목적 CCTV 설치비 1억 5천 이래가지고 보성군이 마지막까지 12월 해서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이렇게 꾸준히 설득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중앙에서 받는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 보성군만의 또 그 교부세를 많이 받는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 부분별로 이제 현안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달려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안 사업에 15억, 재난안전 63억, 시책 추진에 3억 8천만 원 정도, 8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지난해 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난안전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높았고 호우 피해 복구비가 35억으로 단위 사업 중에서는 가장 최대 규모입니다. 거기에 공공체육비 이런 부분들이 고르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특별교부세 같은 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들 하는데 네. 이쪽에서는 보성군에서는 공무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특별히 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성군의 이 특별 교부세를 받는 노하우를 다른 군에서도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한평군 이야기도 좀 전해주세요. 한평군이 인구 절벽 해소를 위해서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전남 지역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 네.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령화와 인구 절벽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한평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행사들 대체적으로 이제 군 단위 그리고 읍 지역 같은 데서 이제 평등을 하는데 이제 면 단위 지역에서도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캠페인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다면 주민 자치위원 같은 위원회에서는 매년 급감하는 인구 회복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한 캠페인을 지난 23일에 실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고장 주소 얻기, 실거주하는 관내 주소자 전입 유치, 귀농 귀촌,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을 하고 인구 누리기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렇게 함께 하자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결의문 낭독 후에는 지역 주요 기관들을 방문해가지고 전입 지원 사업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귀농귀적 지원 사업, 그리고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평군이 또 활동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거기에는 이제 읍에서도 이런 캠페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한평 읍에서도 뭐 사회단체장 간 다음에 그리고 읍내 기관단체들이 방문해가지고 지역 종사자들한테 같이 이렇게 전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그쪽으로 오면 외지에서 들어오면 전입 축하금 또 그리고 애기들 가면 뭐 출산 장려금 이렇게 다양한 인구 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홍보하고 뭐 이렇게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에 머물러 있고 체감 온도 영하 7도에 달합니다. 한낮의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서 9도에 머물겠고 오후부터는 바람도 불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대기도 비교적 깨끗합니다. 옷차림만 따뜻하게 하신다면 가벼운 야외 활동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알려드립니다. 사고 소식 있는데요. 서암대로 신안교에서 경신여고 사거리 방향 기상청 앞 2차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필문대로 남광주 고가도로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로 신호대기 2번 필요하고 상무대로 화정 사거리에서 농성 교차로로 차량 많습니다. 독립로 까치고기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로 지체와 서행 반복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성현 그리고 연출과 진행의 황동현이었고요. 여러분께서 마지막 황동현의 시선집중 끝내는 노래 사라 브라이트만의 Think of Me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ink of me fondly when we've said goodbye. Remember me once in a while. Please promise me you'll try. When you find that once again you long to take your heart back and be free, if you ever find
imagine me trying too hard to put you from my mind. Recall those days, look back on all those times, think of the things we'll never do. There will never be a day when I won't feel cold. Can it be Christine? Bravo! What a change, you're really not a bit the gawkish girl that once you were. She may not remember me, but I remember. We never said our love was evergreen or as unchanging as the sea. But please promise me that sometimes you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닷바람, 강한 조류까지 무한한 재생에너지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 전남이 남도의 맑고 깨끗한 에너지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역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도민발전소를 만들고 청정에너지로 환경과 경제를 생각합니다. 빛가람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일자리가 넘치는 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키워갈 것입니다. 에너지 넘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미래가 현실이 되는 전라남도. 전남 행복시대입니다. 광주 MBC 캠페인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전남.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광주 MBC 7대 기획. 하나, 지방 분권시대 연중기획보도 지방이 힘이다. 광주 전남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보도합니다. 둘, 제18회 2019 광주 피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중계방송 오직 MBC에서만 독점 중계합니다. 셋, UHD 핑크피쉬 프로젝트를 통해 근본적인 전라도의 맛을 탐구합니다. 넷, 3.1절 100주년 기획 타카하시의 작은 방.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감동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다섯, 5.18 39주년 다큐 영화 5월 소나무 합창단.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섯, UHD 다큐 세계지질공원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합니다. 일곱, 2019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 그의 음악을 노래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광주 MBC. 2019년에도 광주의 빛을 더욱 밝히겠습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